명문의 잡지사 1호로 22번째 페이지. 어떤 질문을 하든 그렇죠 로 받고 시작하는 잡지사의 경성 그렇죠. 예,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방송 오래 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걸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또 짚어주시니까 선생님 시그니처 추임새가 그렇죠. 돌려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로 변주를 줬습니다. 경성 그렇죠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늘 저희가 화제의 그 OTT 서비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 속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선생님이 자문에 참여하신 사극 하나가 최근에 방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과부님께서 한밤중에 이제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이한희 씨가 나와서 이한휘 씨 말고 이한희 씨가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예. 드라마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 대본으로 볼 때하고 이제 네. 영상으로 등장했을 때하고 네. 중간중간에 제가 사진 체크까지는 했었었는데 또 이제 놓쳤던 부분들 또 이제 또 그 어떤 그 영화적 드라마적 표현들이 등장을 해서 네. 약간의 차이는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잡지사 구독자라면 뭐 같은 시간대에 굳이 뭐 고를 거라면 그 드라마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네.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그 땡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 굉장히 인기고 화제입니다.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강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일제 강점기가 끝나기 직전인 1945년 일본군이 운영하는 옹성병원이라는 곳의 지하에서 생체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알게 된 주인공들이 옹성병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괴물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연히 주말에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역사물은 잘 안 보거든요. 예. 역사물을 보는 순간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셨죠. 어지간하면 보지 않는데 또 한편 안 보는 게 바로 그 괴물 나오는 영화, 좀비 나오는 영화는 굳이 일상 앞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것들이 판타지적이었다. 등장을 하면서 뭔가 몰입감이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 그거를 본다고 보다가 네. 뜻밖의 끝까지 보게 되는. 뜻밖의 한소희 씨를 만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제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재밌게 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고증자문위원회의 한 축으로서 박광일 선생님, 경성 크리처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고증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드라마는 드라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분위기만 묘사했고 어떤 네. 장소만을 특정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그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은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등장했던 몇몇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독립군에 대한 표현을 때에 따라서는 이 드라마가 비하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런 어떤 어려움을 뚫고서 그거를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네.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당시 이제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독립군들이 약간 그러니까 자기 뜻을 그러니까 좀 꺾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꺾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인 군인들이 또는 일본 그 헌병들이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원래 그래. 이런 어떤 어려움을 주면은 굴복하잖아. 네. 근데 거기서 독립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니네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사들을 포함하면서 네. 사실은 작가나 아니면 이 감독님이 뭘 얘기를 하고 하자 했는 부분들이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강하기만 했던 독립군들을 사실은 그 독립운동가 인간적인 면모 속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맥락 차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성 크리처 속 그 시대상과 역사가 얼마나 잘 구현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은 실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궁금증을 풀어볼까 하는데 선생님과 함께 1945년 무렵의 경성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제강점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전당포라는 공간이 좀 종종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경성 크리처에서 박서준 씨가 연기한 주인공 장태상도 이제 전당포 금옥당의 주인으로 나오고요. 또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전당포 헤드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당시 전당포는 어떤 역할을 했던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전당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민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하고 어떤 거래를 틀 수 그렇죠. 있었지만 예. 당시의 은행들이 대부분 일본계였다라는 점,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 조선 사람들은 은행하고 거래를 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이 어떻게 보면은 불규칙한 상황에서 네. 요때 딱 돈 얼마만 있으면 네. 그러면 내가 다음에 돈이 생기면 갚을 텐데 네. 라고 하는데 은행이 거래를 안 트는 안 순간 해주죠. 예. 그렇다면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네. 그 틈을 파고 들어서 서민들의 금융기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서민들을 좀 착취를 했던 그 기관이 바로 전당포라는 점에서 약간 제3금융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개항 이후에 전당포가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갔는데 특히 도시 주변으로 많이 퍼져 나가서 당시 서울에서 유명한 것 몇 가지 설렁탕이 있었다면 예. 그것과 더불어서 유명한 게 전당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동네 그 친구들한테 네. 배우는 게 뭐냐면 전당포 이용법. 아,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서 몰랐으니까. 전당포란 무엇인가? 아. 라고 하면서 물건을 맡길 때 그다음에 전당표를 받았을 때 그 표를 어떻게 처분할지 요런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네. 근대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어떤 상식으로 여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꽤나 진짜 괜찮은 사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인 전당포 여는 분도 있었고 조선인 여는 분도 있었는데 전당포 수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한다고요? 네,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서울에 그러니까 전국에 한 200개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그게 한 1930년대 40년 되면 1000개 이상으로 와. 늘어나게 되고요. 예. 전당포 주인은 조선 사람이 한 60%, 그다음에 이제 그래요? 일본 사람이 30%에서 40%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인이 운영하는 전당포가 조금 더 비중이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었고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전당포는 좀 비중이 작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당포를 이용을 했는데 네. 이 전당포 이용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건을 맡겼어요. 맡겼어요. 그럼 네. 다시 찾으러 갈 때 그냥 찾으럴까요? 찾을 때 돈을 다 줘야죠.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빌린 돈 플러스 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당포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예.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을 받아서 네. 1원을 빌려줬다면 네. 그러면은 석 달 뒤에 그 옷을 다시 1원을 갖고 와서 반납해 주면 나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월 5% 정도의 이자가 붙습니다. 아, 월 5%. 연 60%. 아,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이제 사채 수준인데. 예,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그렇죠. 네. 서민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포를 기준으로 도시인의 계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전당포를 모르는 사람, 아, 예, 예. 돈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 예. 이 부자예요. 아, 오히려? 네, 그쵸. 난 전당포가 뭔지 몰라. 난 은행 거래만 해. 최상위층입니다. 예, 예. 중간층. 전당포에 물건을 맡겼다가 그다음에 이자를 치르고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네. 이 두 번째 계층이고요. 네, 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못 찾아오는 못 찾아온 사람. 세 번째 그치, 계급입니다. 그치. 마지막 계급. 전당포에 맡길 물건도 없는 사람. 이렇게 당시 네 단계구나. 이 전당포를 기준으로 신분을 또는 어떤 계급 수준을 구분했다고도 합니다. 어떤 물건 주로 맡겼을까요? 맡겼던 물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옷을 가장 많이 맡겼다고 그래요. 옷을?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이 큰 물건들이 없으니까 옷을 많이 맡겼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끔 책 이런 것들을 맡겨서 당시 1920년대 중반 기록을 보니까 이제 그 맡긴 물건에 대해서 전당포에서 쳐주는 가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옷이 대체로 한 1원에서 한 2원 정도 되고요. 1원에서 2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 사전이 1원. 아니, 화폐 가치가 그때 어느 정도인 거예요? 1원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예요? 조금 복잡한데요. 예. 명목으로 1원은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쌀 가격이라든지 네. 당시 뭐
그 축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보면은 네. 그렇지만 사실은 당대엔 그것들이 훨씬 더 비싼 값어치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3만 원 봅니다. 1원에 3만 원 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명목하고 저기 실질하고를 좀 맞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아까 옷 한 벌 맡기면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이 한 1원 정도 받았고요. 영사전이 꽤 나가네. 그다음에 요강이 한 50전. 요강 50전이면 이제 1원의 반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 전당포에 맡겼던 것 중에 좀 씁쓸한 것들이 있는데 네. 대한제국 시절에 훈장이 네. 3원 정도. 훈장. 네. 훈장. 근데 그게 한 네. 3원 정도니까 그렇게 예. 비싼 가격을 받지는 못한 그러네. 거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았고 요것을 석 달 정도까지는 전당포에서 보관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찾으러 오지 않으면 예. 전당포에서 이걸 팔아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팔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 물건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내가 그 1원을 갚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전당포에 가서 사정을 해서 네. 내가 이자를 지급할 테니 네. 그러니까 연장해 달라. 네, 한 달에 5% 이자를 낼 테니 네. 5푼을 낼 테니까 연장해 달라 그러면 그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 전당포에 따라서.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인이 못 찾으러 오는 물건이 대략 한 20% 정도가 아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들 어떤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못 찾게 네.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일단 경매 형식이거나 아니면 전당포 주인이 별도로 처분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손실분을 메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대략 일반적인 값어치, 그러니까 그 거래되는 값어치 한 3분의 1 정도를 쳐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값어치를 쳤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좋은 전당포와 좋지 않은 전당포가 네. 나뉘었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전당포에서 받기 싫어하는 물건이 있고요. 뭐지? 궁금하다. 받기 좋아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약간 보관하기 어려운 게 받기 싫었겠죠. 그렇죠. 뭐죠? 인력거. 그렇게 큰 것도 맡길 수 있어요? 네, 인력거.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예, 좀 예. 큰 물건들을 그래, 막 이거 가져가려면 고쳐서 네, 가져가 이렇게 하는 사이드카 이런 거. 이런 게 예. 나오잖아요. 그게 예. 이제 사실 인력거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치 곤란, 예. 보관 곤란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의외로 좋아했던 게 여자 속옷이었습니다. 여자 왜? 이건 어지간하면 안 맡기거든요. 예. 여자분들이. 네. 그런데 그게 뭔가 수치스러우니까. 받으면 행운을 가져온다라고. 전당포 주인들은. 그건 변태 아니야? 아니요. 그건 이제 예전에 예. 어떤 뭔가 나라에 뭔가 큰일이 있을 때도 여자 속옷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죄를 있었구나.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들어오면은 예. 야 오늘 우리 전당포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의외로 환영을 했다. 와, 이거 몰랐네.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전당포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고요. 이번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공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광일의 팔도일함에서 저희가 서울 도심 변천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제 당시 일본인들이 어디 살았는고 하니 이제 원래 조선 양반들이 많이 살던 남촌이나 북촌이 아니라 좀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쪽에 거주지를 형성했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그 개항 이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곳이 용산, 그다음에 이제 남산이었기 때문에 네. 그 남산 바로 아래쪽이 이제 명동하고 좀 충무로 일대가 되니까 예. 그 일대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감부나 총독부가 사실은 남산에 있긴 했지만 네. 부속 사무실들은 전부 다 충무로하고 명동에 명동. 있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시기에 일제 강점기에 그들 방식으로 이제 동네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네. 명동은 명치정, 맞아요. 메이지초라고 네. 이름을 붙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중심거리를 혼맛지 본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맞지. 거기가 충무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무로 일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번화한 모습들이 보이고 명치정 일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가가 형성이 되는 예.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유튜브에 띄워드린 사진 저기가 이제 본정 혼맛인가요? 그렇죠. 충무로 돌아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정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당시 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의 중심거리는 다 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본정이냐 각 도시의 본정이냐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영화 속에서도 일본인들이 많고 또 거래가 많이 되고 또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네. 또 뭔가 이제 그 가로 조성도 잘 되어 있는 곳 네. 여기는 바로 본정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네. 왜 서울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서 북촌에는 돈을 쓰지 않고 네. 남촌 본정이나 명치정에만 돈을 써서 여기만 포장하고 여기만 전기등 들어가고 개발시키냐? 이렇게 하느냐라는 네.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그 번화함을 보신다면 반대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은 굉장한 박탈감을 느꼈을 거다. 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죠. 저 예전에 드라마 야인시대 보면 이제 김두한 일당이
이제 혼마치 넘어가면 이제 막 일촉즉발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실제로 혼마치 저 본정은 조선인들이 가서 뭐 살거나 뭐 물건을 팔거나 그럴 수 없었나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다만 이제 그 굉장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당시 그 명치정 일대에 있었던 그 백화점들 네. 전부 다 이제 일본 백화점이잖아요. 뭐 예. 3월 백화점, 미츠코 거기서도 뭐 3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미츠코시 백화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어떤 백화점에 들어갈 때 일단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조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용인을 하지만 예. 굉장히 뭔가 감시의 눈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조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장에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남산 일대 남촌이라고 하는 본정이라든지 명치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 드라마 그 경성 크리처 보면 이제 박서준 씨가 연기한 장태상이 본정 제1의 정보통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설정이 이제 장태상이 굉장히 뭔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과의 교류 거래를 잘 트고 네. 또 그걸 바탕으로 이권을 유지했다라는 전제를 거기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종로통에 그 전당포가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뭐 한 3층짜리 전당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그건 1인 전당포였을 가능성이 일본 사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 설정을 함으로써 처음에 이 사람이 속물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거기에다가 보여주려고 하지 실제로 않았어요. 본정에 3층짜리 전당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정은 아니고 그냥 예. 그 조선 안에 큰 전당포는 그래요? 3층짜리가 그런 있었다는 기록이 기록이 있구나.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경성에 살던 일본인과 한국인의 언어 생활도 좀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는 이제 보통 편의를 위해서 일본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도 이제 한국어를 사용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일본인, 중국인, 그다음에 서양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국어로. 그렇죠. 그래서 예. 보는 순간 굉장히 저분이 한국어를 잘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한시대에서 미화경부도 긴똑강만 긴똑강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뒤로는 유창하게 한국어를 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경성 크리처에서는 이제 한국 배우들도 일본어 연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당시 경성에 살던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이후에 이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국어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한국인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어를 다 알았기 때문에 네. 일본어로 대화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네. 한국어를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몰라도 네.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라는 없어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필요했던 한국어가 몇 마디 있는데 뭐죠? 그 중에 하나가 네. 여보예요. 여보. 여보? 왜냐하면 달링? 예. 여보가 아니라 네. 달링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여보는 뭐냐면 네.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보시오. 아, 여보시오. 예.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집안 곳곳에 아니면은 그 건물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을 부르는데 김상 이렇게 부르는데 김상이란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일본어가 통하지만 네. 그렇지 못한 한국인은 전혀 일본어를 또 모르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여보. 그렇죠. 예. 여가 발음이 안 되거든요. 예, 잘.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보 이렇게 부르면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을 부르는 거였고 그 말 외에는 거의 일본어를 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걸 넘어서서 예. 거주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도 보면은 북촌 남촌이 있었던 것처럼 네. 지방의 어지간한 도시들 또 시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본인 농촌이 있고 한국인 농촌이 따로 있어요. 재팬타운이 있었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일본어로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안에 일하러 오는 한국인들 또는 거래처에 만나는 한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네. 부르기만 하고 중간에 통역을 세우면 되니까 실제로 그들은 한국어를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여보가 지금 부부 사이에서 쓰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아니라 네. 그냥 예를 들어 뭐 조선인 인력거꾼이 있다. 네. 그러면 여보. 약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느낌. 그래서 심지어는 여보상이에요. 여보상. 김상, 이상 할 때 네. 김씨, 이씨 하는 것처럼 예. 여보씨. 그 한국인을 가리키는 낱말이었고 당시에는
굉장히 한국인들로 볼 땐 기분 나쁜.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한국인을 만나거나 또 네. 어떻게 보면 일정한 지위에 있는 한국인을 만나도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요보상이 뭡니까 요보상이. 예.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드라마의 주 소재인 생체 실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드라마 속 옹성병원의 지하 실험실 설정이 이제 아무래도 731 부대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그 악명 높은 731 부대 선생님 정확히 어떤 집단이었습니까? 네, 731 부대는 일단 방역 급수 부대로 알려져 있고요. 방역 급수 물을 공급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핵심은 방역입니다. 방역.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군대가 외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731 부대가 겉으로 내세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우리 군대가 밖으로 침략을 나섰을 때 그 침략 지역에서의 어떤 그 풍토병. 위생 문제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대였다라는 것이 방역 급수였는데 네. 이 부대는 일찌감치 존재했었지만 1931년 32년 즈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세적인 형태의 부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 즉 세균전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있었던 어떤 풍토병들을 무기화시키는 작업 탄저균 이런 거. 그렇죠. 예. 이런 작업들을 준비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 전혀 알 수 없는 도고 부대라는 이름으로 네. 이름을 바꿨다가 네. 1941년 2년쯤에 이제 당시 그냥 이 부대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숫자를 넣어서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서 731 부대로 해서 32년부터 시작된 그리고 네. 본격적으로는 41년, 42년부터 시작된 생체 실험을 염두에 둔 일본군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가령 너무 좀 잔혹한 실험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가령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731 부대와 관련해서는 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731 부대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 731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막 포털에만 쳐봐도 막 나오는 사진들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네. 그 사진들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체 실험을 네. 하는 네.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생체 실험이라기보다는 그 부대가 선전용으로 내세웠던 그 역학 조사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10년대, 20년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패스트가 만주 일대를 휩쓸었거든요. 예. 이건 731 부대가 아까 31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는 일본군이 그 지역에 역학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으니까 패스트가 그때 창궐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역학조사하는 장면을 자료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731 부대가 생체 실험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 돌아다니는 그 생체 실험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은 역학 조사를 하는 그렇죠. 무관한 사진이다. 그리고 이제 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군하고 일본군이 충돌을 했어요. 예, 예. 굉장히 잔인한 사진들 막 그 살이 뜯겨나간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예. 그 사진은 뭐냐면 중국 일본군이 충돌을 했는데 일본군은 소수가 다쳤고 중국인들은 다수가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수가 죽고 다친 그 일본군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그걸 중국한테. 선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잔인한 장면과 간인하면 참혹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 군 부대가 얼마나 희생이 컸는지를 선전하기 위한 사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상 사진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예. 똑같은 생체 실험 부대긴 하지만 네. 만주 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가 일본군 부대가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731 부대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실험 장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네. 이유는 뭐냐면 네. 이들이 네. 자신들의 자료를 불태우거나 네. 폭파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진짜 생체 실험 사진이라든지 기록 이런 거 안 남아 있나요? 그렇죠. 근데 731 부대 활동 사진이 전혀 남아있지는 않은데 예. 예를 들어 1940년쯤에 그 보면은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소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진이 있나요? 예.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사진을 보면은 이게 마치 세균을 뿌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반대 장면입니다. 그래요? 세균에 감염된 사람을 소독하는 장면이에요. 방구차 느낌이구나. 근데 그걸 사람이 예.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농촌에 소독하듯이 네, 우리 코로나 때 뭐 그렇게 소독 많이 소독약을 했잖아요. 들고 다니는 예.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사실하고 보통 사진 설명은 사실하고 반대인데 다르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여기 이 사람이 그 균에 걸렸냐면은 예. 이 균을 퍼뜨린 건 731 부대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가 농안이라든 싼 똥을 자기가 치우고 있는. 그러니까 농안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춘 지역에다가 패스트균을 그 실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거든요. 아. 그런데 그 사실은 숨기고 예, 예.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할 겸 예. 하면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일단은 실험이 목적이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731 부대와 관련된 사진들을 볼 때는 731 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도 있고 네. 관련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한두 번 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그러네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희생자는 그 조선인들, 뭐 중국인들이 많았겠죠. 예. 이제 그 보통 이제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대상자를 마루타 통나무라고 알려진 이름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라디오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마루타가 일본어로 통나무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인격체인 거죠. 그렇죠. 비인격체인 거고 한 예.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 마지막 그 1945년 8월 달에 731 부대가 도망을 갈 때 한 네. 400명 정도를 모두 학살하고 왜냐하면 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학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은 중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몽골인이라든지 현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인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마루타로 들어갔던 분은 한 4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명확하게 입증된 명확하게. 분은.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헌병들이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을 731 부대로 보냈고 731 부대에서 죽었다는 것까지 확인된 분이 4분이고요. 아, 예. 그 외에 이름이 올려진 분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네. 이제 그런데 그 보냈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001년에 중국 측에서 발견된 기록에서 네. 이제 길림성하고 흑룡강성에서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을 하다 보니까 네. 731 부대 발견 기록들이 등장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취조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보냈다라는 증거에 보면 도장이 하나씩 찍혀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특이급 특별하게 이 사람은 보낸다. 이 사람은 재판소로 보내지 않고 네. 어딘가로 특별하게 이송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게 특이급이거든요. 네, 네, 네. 그 특이급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 731 부대로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루타로서 희생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당시 마루타에게 주로 731 부대가 했던 것들은 앞에서 이제 그 방역을 목적으로 했던 부대가 공세적으로 나서서 네. 세균 폭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세균 폭탄과 관련된 마루타 주로 실험. 탄저균이라든지 패스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 끝에 이 패스트균 또는 탄저균을 염두에 둔 폭탄을 만듭니다. 예. 근데 그 폭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폭탄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열이 나오면서 사실은 모든 균을 죽여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폭탄은 그 폭탄이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필요하고 아. 그 매개체가 벼룩입니다. 벼룩이요? 네, 그냥 균 자체는 움직이는데 한계가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벼룩이 그 균을 옮겨요. 옮길 수 있는 벼룩을 담고 그 벼룩이 금속 그릇에 닿으면 죽습니다. 아, 그래요. 균도 금속에 닿으면 대부분 죽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도자기로 폭탄을 만들어요. 아, 진짜. 네. 예. 그래서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 관련된 그 기념관에 가서 보시면은 전시관에 가서 보시면 수백 개의 도자기들이 있어요. 와. 이게 바로 당시 731 부대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그러니까 세균 폭탄. 와, 도자기를 썼구나. 진짜 몰랐네. 네. 예. 이제 이런 어떤 내력들을 살펴보신다면은 네. 그러니까 731 부대의 잔혹함은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겠지만 네. 보여지는 장면이 아닌 음. 그것에 목적했던 바와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했던 걸 염두에 두신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세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 생체 무기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실제로 우리가 봤던 그 잔인한 부분이라는 건 그것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 인물을 잠깐 짚고 넘어가죠. 드라마에서 이제 옹성병원 장으로 나오는 이치로 원장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시시로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이치로 원장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제 느낌으로는 731 부대장 그러니까 이제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했던 수재였던 이시시로 731 부대를 사실은 이시 부대라고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굉장한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시시로하고는 제가 보기엔 저 이치로 원장님하고는 네네네. 일단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죠? 일단은 예. 그 이치로 원장님은 좀 이렇게 좀 거칠거칠한 느낌, 예. 시원시원한 느낌인데 예. 오히려 경성 크리처에서 보면은 가토라는 인물 중자가 나옵니다. 네.
그 사람이 저는 이시하고 더 닮았다라고 오히려.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할 존재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치료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호하라고 만드는 의학을 그럼요. 예. 그걸 반대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데 쓰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학의 윤리, 의학의 윤리가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십자라는 이념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네. 훨씬 더 비판을 크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이시 부대, 그러니까 731 부대는 1945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대 폭파 과정에 들어갑니다. 다 이제 기록 같은 걸 없애는 엄청난 거죠. 규모의 부대거든요. 예, 예. 부대 규모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대 폭파 자료를 모두 제거를 없애고 네. 14일쯤에 하얼빈 부대를 탈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24일쯤에 부산에 도착해서 예. 26일쯤에 이제 일본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야마구치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들은 일단은 이제 그 존재 자체는 미군 쪽에서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전범 재판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험 자료를 미군 쪽에 넘기는 조건으로 네. 일단은 전범에선 빠지게 됩니다. 사법거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탈출 못한 731 부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들은 나중에 소련군한테 잡힙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련군은 1949년 하바롭스크에서 전범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731 부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재판을 하고 2년에서 25년 이상의 징역. 유형을 내리게 되는데 예. 1956년에 이제 그 소련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들을 모두 일본으로 보내주긴 합니다만은 예.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에서는 그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원래 없다고 보긴 어렵고 예. 중국 측은 당연히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났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하얼빈 일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게 됐고 네. 실제로는 그들이 폭파했고 그들이 없애버린 문서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 흔적들을 모두 복원을 시켰습니다. 기록이 있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향후에 이 731 부대와 관련됐던 어떤 내용들은 네.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좀 어떤 잔인함과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기괴함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예. 인류가 역사를 바라볼 때 특히 전쟁, 의학과 관련된 이 역사를 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러게요. 그런 어떤 존재로서 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선정적인 내용들보다는 네.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성을 조금 본질을 이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경성 크리처에서 거기서 이제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그 예. 시대의 괴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균 자체는 그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나쁜 존재가 되고 또 어떤 존재에 따라서는 그 세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 영화적인 맥락 속에서 좀 다뤄보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조금은 흥미롭게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전쟁 과정에서의 어떤 윤리성과 뭐 어떤 폭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록들은 언젠가는 좀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잡지사의 역사 자문위원이자 그 역사 이야기로 화요일 저녁 30분 꽉꽉 채워주시는 박광일 선생님과 드라마 경성 크리처로 살펴보는 일제강점기 경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